비는 잔뜩 낀 하늘 아래 작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자 정숙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42세의 그녀에게 남편 민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겨우 45세 건강했던 남편이 회사 회식 후 집에 오는 길에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장례를 치르느라 3일간 정신없이 보낸 후 정숙은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장에는 경영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가 쓰던 만년필과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정숙은 민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하나하나를 열어보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꺼냈다. 대학 시절 함께 찍은 사진, 결혼 반지를 샀던 보석상의 영수증, 아이를 갖지 못해 아쉬워하며 대신 키우기로 했던 강아지의 예방접종 기록부까지.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 작은 서랍들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정숙의 손이 멈췄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 낡은 서류 뒤편에 검은 USB 하나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숨겨둔 것 같았다. USB 위에는 민호의 손글씨로 S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S는 정숙의 SOK의 영문 이니셜이었다. 이게 뭐지? 정숙은 조심스럽게 USB를 떼어냈다.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작은 장치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민호가 왜 이런 것을 숨겨두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주려고 했을까?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 하나만 들어있었다. 파일 생성일자를 보니 민호가 죽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마우스 커서가 재생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다. 뭔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 같았다. 이것을 듣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듣지 않을 수는 없었다. 클릭. 여보. 정숙아. 스피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무겁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혹시 내가 죽으면 이 음성을 들어라. 아니. 내가 죽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정숙의 손이 떨렸다. 마치 민호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들렸다. 먼저 말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음성이 잠시 끊어졌다. 민호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정숙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어. 순간 정숙의 머리가 하얘졌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폰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 민호의 목소리가 맞았다. 처음엔 그냥 실수였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우리 사이도 좀 소원해진 것 같고. 변명이지만 그때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 정숙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재생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총 길이는 23분이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한 번 시작된 일은 끝내기가 어려웠어. 그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정숙은 급히 일시정지를 눌렀다. 숨이 막혔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까? 창밖을 보니 하늘이 깜깜했다. 부엌에 가서 찬물을 마셨다. 손이 계속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호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다시 서재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음성 파일이 여전히 일시정지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23분 중 겨우 2분을 들었을 뿐이었다. 나머지 21분 동안 민호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그 여자는 내 가까이에 있어.
너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괴로웠어. 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정숙의 뇌리에 여러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구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정수가, 너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의 잘못은 전혀 없어. 민호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느껴졌다. 정숙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다. 계속 들어야 했다. 음성은 계속 흘렀다. 민호는 언제부터 불륜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관계가 깊어졌는지, 그리고 왜 끝낼 수 없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마치 자백서를 읽는 것 같았다. 23분이 끝났을 때 정숙은 의자에 푹 꺼져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적어도 민호가 자신에게 거짓말하며 살다 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기 전에라도 진실을 털어놓았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민호는 왜 이런 고백을 음성 파일로 남겨둔 것일까? 설마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숙은 USB를 다시 노트북에서 빼서 손에 쥐고 있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1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내일부터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숙은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민호의 음성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던 것이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정숙은 어젯밤에 받은 충격을 정리해 보려고 했다. 민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의 말투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협박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계속 신경 쓰였다. 한 번 시작된 일은 끝내기가 어려웠어. 그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계속 곱씹어 보니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더 복잡한 상황에 민호가 얽혀 있었던 것 같았다. 정숙은 노트북을 다시 켜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들어보기로 했다. 정수가, 처음 시작은 정말 우연이었어. 작년 봄이었나. 너가 엄마 병원 때문에 부산에 한 달간 내려가 있을 때 말이야. 작년 봄. 정숙은 그때를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한 달간 부산에서 간병을 했던 때였다. 민호는 서울에서 혼자 지내며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해야 했다. 그때 힘들어하는 민호를 걱정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 누군가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 처음엔 정말 고마웠지.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너 없이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알았거든. 누군가가 집안일을 도와줬다고. 정숙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민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은 기억났다. 민호 혼자 한치고는 너무 완벽했었다. 처음엔 정말 도움만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지. 그 사람이 자꾸 가까이 오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고. 민호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다. 첫 번째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너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싶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괜찮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어.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여자가 민호를 유혹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민호가 변명을 하는 것인가?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 그 사람이 계속 연락을 했거든.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더 깊게. 음성이 잠깐 끊어졌다. 민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이 너 부산에서 돌아온 후에도 관계는 계속됐어. 나는 끝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 자꾸 만나자고 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 부분에서 정숙은 일시정지를 눌렀다. 뭔가 이상했다. 민호의 말투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불륜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음성을 다시 재생했다.
그 여자는 내 가까이에 있어. 너도 잘 아는 사람이야. 매주 만나는 사람이고 너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매주 만나는 사람? 정숙은 머릿속으로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동네 마트 사장님? 아니다, 남자다. 아파트 부녀회장님? 나이가 너무 많다. 필라테스 센터 강사님? 민호와는 접점이 없다. 그 사람은 너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줘. 너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더 괴로웠어. 너희가 같이 있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민호와 자신 그리고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 자주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동네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그 사람이 너에게 요리 레시피를 가르쳐 주거나 생활 상식을 알려줄 때 나는 정말 미치겠더라. 내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과 나는 뒤에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요리 레시피? 생활 상식? 정숙은 다시 생각해 보았다. 최근에 누가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영자 언니. 아파트 바로 앞집에 사는 김영자 씨. 나이는 정숙보다 5살 많은 47세. 남편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영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정숙이 시어머니 간병으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도 민호를 챙겨주겠다고 했었고 평소에도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나눠주곤 했다. 요리도 정말 잘했고 살림 노하우도 많이 가르쳐 주었다. 설마. 정숙은 중얼거렸다. 영자 언니가 그 여자라는 말인가? 음성은 계속 흘렀다. 나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약점을 보여줬어. 우리 집 사정, 회사 일, 심지어 너와 나 사이의 소소한 문제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지. 그 사람이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 민호가 집안 사정을 다른 여자에게 털어놨다는 것이 더 배신감을 주었다. 부부 사이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외부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불륜만큼이나 큰 배신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요구가 점점 많아졌어. 처음에는 그냥 만나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나중에는 선물도 원하고 여행도 가자고 하고 심지어는 음성이 또 끊어졌다. 민호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심지어는 돈도 요구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다며 조금 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 정숙은 깜짝 놀랐다. 돈을 요구했다고?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거의 갈취에 가까운 일이었다. 나는 거절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너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했어.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협박?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가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것이라면 이건 명백한 범죄였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그 사람에게 총 3천만 원 가까이 줬어. 우리 적금도 깨고 회사에서 대출도 받고. 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어. 3천만 원? 정숙은 머리가 핑 돌았다. 그런 큰 돈이 빠져나간 것을 어떻게 몰랐을까? 하긴 집안 경제는 민호가 주로 관리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돈만 목적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목적? 정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민호를 좋아해서 불륜 관계를 시작한 것인지, 돈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숙아, 나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 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졌어. 만약 내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뭘 할지 모르겠어. 민호의 목소리에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졌다.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민호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았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사람을 조심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민호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설마 민호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까? 음성 파일이 끝났다. 23분간의 고백이 모두 끝났지만 정숙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거의 확신이 섰다. 영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영자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바로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 씨 계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영자였다. 정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텔레파시라도 통한 듯 나타났다. 잠깐만요. 정숙은 급하게 노트북을 덮고 USB를 서랍에 숨겼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영자 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정숙 씨 많이 힘드시죠? 혼자 계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왔어요. 영자는 손에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다. 별거 아니지만 미역국이랑 밑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실 텐데. 평소와 다름없는 친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친절함 뒤에 무엇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고마워요, 언니.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영자를 바라보며 정숙은 이 여자가 정말 민호와 불륜관계였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다. 47세의 영자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요리도 잘하고 살림살이에도 능숙해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타입이었다. 장례식장에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정말 갑작스럽게. 영자의 목소리에 진짜 애도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민호 씨가 그렇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정숙은 영자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슬픔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그런데 정숙 씨, 혹시 민호 씨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나 편지 같은 건 없었나요? 영자의 질문에 정숙은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일까? 편지요? 특별히 남긴 건 없는 것 같은데. 정숙은 거짓말을 했다. USB의 존재를 들킬 수는 없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보통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뭔가 예감이 있으셔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남기시곤 하잖아요. 영자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에게는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처럼 들렸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영자가 계속 말했다. 제가 혼자 지내면서 힘들 때마다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전구 갈아주시고 무거운 짐 옮기는 것도 도와주시고. 정말 형님 같으셨어요. 형님 같았다고. 정숙은 속으로 비웃었다. 형님 같은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나? 특히 정숙 씨가 시어머님 간병으로 부산에 계실 때는 더 자주 도와주셨죠. 혼자 지내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가끔 밥도 해드리고. 영자가 민호를 돌봐줬다는 이야기를 직접 꺼내자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음성 파일에서 들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 혼자 두고 오는 게 걱정됐는데. 정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다. 아이고 머리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영자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민호 씨도 나중에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여러 가지요. 식당 일이 힘들 때 조언도 해주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영자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경제적인 도움? 정숙의 귀가 쫑긋해졌다. 혹시 민호가 말한 3천만 원을 말하는 것일까? 민호가 언니한테 돈을 빌려드렸나요? 정숙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빌려드렸다기보다는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거죠. 물론 다 갚으려고 하고 있어요.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식당 사정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민호 씨가 워낙 착하셔서.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영자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갈취한 것인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언니 혹시 민호랑. 정숙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영자가 급히 일어섰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식당에 가야 해요.
영자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말했다. 정숙 씨, 너무 혼자 계시지 마시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이웃끼리 의지해야죠. 영자가 떠나려고 하자 정숙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었다. 언니, 마지막으로 민호를 언제 보셨어요?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언제였더라? 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복도에서 마주쳤나? 그때도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영자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별다른 말씀은. 그냥 인사 정도였어요. 영자는 점점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정말 가봐야겠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거든요. 영자가 급하게 나간 후 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영자의 행동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다. 첫째, 민호가 편지나 메시지를 남겼는지 의도적으로 물어본 것. 둘째, 민호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 셋째, 마지막으로 민호를 본 시점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한 것. 특히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웠다. 만약 정말 이웃으로서만 지낸 사이라면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텐데 영자는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정숙은 다시 서재로 가서 USB를 꺼냈다.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더 집중해서 들었다. 민호의 말 중에서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부분들을 특히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주 수요일 그 사람이 또 돈을 달라고 했어. 이번에는 500만 원이나. 나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지난주 수요일 정숙은 달력을 확인해 보았다. 민호가 죽기 바로 3일 전이었다. 그렇다면 민호는 죽기 직전까지도 영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자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다. 거짓말이 분명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더라.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인데 이제 와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무서운 말을 했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영자가 민호를 위협했다는 것인가? 혹시 민호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까? 핸드폰을 들고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다. 민호가 실려왔던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다.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 심장마비로 실려왔었는데요. 이정민이라고. 아, 네. 기억납니다. 유가족분이시군요. 혹시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견되신 장소가 좀 특이하긴 했죠. 발견된 장소요? 네. 보통 심장마비는 집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데 환자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되셨거든요. 누군가와 만나려고 나오신 것 같았는데. 누군가와 만나려고? 정숙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차에서 내린 상태로 발견되셨는데 차 문은 열려 있었고 핸드폰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마지막 통화 기록을 보니까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통화 기록? 정숙은 민호의 핸드폰을 찾아보았다. 경찰이 유품으로 돌려준 핸드폰이 서랍에 있었다. 전원을 켜고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통화는 영자와의 것이었다. 그날 밤 11시 47분, 통화 시간은 3분 22초였다. 민호는 죽기 직전에 영자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나갔다. 누군가를 만나러? 아니면 영자를 만나러? 정숙은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민호의 죽음에는 분명히 영자가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더 조사해봐야 했다.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 영자일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다. 택배입니다. 택배를 받으러 나가니 발송인 이름이 없는 소포 하나가 있었다. 정숙은 의아해하며 택배를 받았다. 누가 보낸 것일까? 집에 와서 소포를 열어보니 또 다른 USB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손글씨로 쓴 쪽지 하나. 첫 번째는 시작일 뿐이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것도 들어봐라. 정숙의 손이 떨렸다.
누가 이런 것을 보낸 것일까? 그리고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숙은 새로운 USB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누가 언제 보낸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쪽지의 필체도 민호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보낸 것이다.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진실 2부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다. 파일 크기를 보니 첫 번째보다 훨씬 컸다. 재생 시간은 무려 45분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수가 나야. 민호야. 여전히 민호의 목소리였다. 만약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첫 번째 파일도 이미 들었을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나머지 이야기? 정숙은 첫 번째 음성 파일에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한 줄 알았는데 더 있다는 말인가? 첫 번째 파일에서 나는 그 여자에 대해서만 말했어. 하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 그 여자 영자 말이야. 영자. 정숙의 추측이 맞았다. 그 여자는 정말 영자였다. 영자는 단순히 나와 불륜관계를 맺은 게 아니야. 그 여자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계획적이었다고. 정숙은 더욱 집중해서 들었다. 작년 봄 내가 부산에 내려가기 일주일 전 일이야. 영자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어. 평소에는 우리 집에 직접 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급한 일이 있다며 찾아왔지. 정숙은 그때를 떠올려 보았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전 영자가 집에 온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영자가 그때 한 말이 이상했어. 자기가 우리 집 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야.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내가 승진해서 밀려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심지어 우리 부부가 요즘 대화가 줄었다는 것까지.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그런 사적인 이야기들을 영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영자에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영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벽이 얇아서 다 들린다는 거야. 벽이 얇아서? 정숙은 우리 집과 영자네 집의 구조를 생각해 보았다. 확실히 안방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기는 했다. 하지만 방음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영자가 우리 집 내부 구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 패턴으로 지내는지까지. 정숙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영자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영자에게 물어봤어. 왜 우리 집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아시냐고. 그랬더니 영자가 하는 말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을 3년 동안 지켜봤다. 언제 무엇을 하는지, 언제 싸우는지, 언제 화해하는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더라. 3년 동안 감시했다고.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영자는 처음부터 우리 부부를 노린 것인가? 그리고 영자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 당신 아내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외로워 보인다. 특히 요즘에는 더욱 그렇다고. 마치 내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 민호가 외로웠다고.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그때 정말 민호가 외로워하고 있었을까? 자신은 왜 몰랐을까? 나는 그때 영자의 말에 솔직히 흔들렸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내가 시어머니 문제로 신경 쓰느라 바빴고 나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음성이 잠깐 끊어졌다. 민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그때부터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 내가 부산에 내려간 후에는 거의 매일. 처음에는 정말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았어. 청소하고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지만 정숙은 이제 영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민호에게 접근해서 약점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영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점점 더 가까이 오려고 하고 스킨십도 늘리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척하면서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영자가 의도적으로 민호를 유혹한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영자에게 그런 일은 다시 있을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영자가 하는 말이 이미 시작된 일인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정숙은 궁금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영자는 내가 회사에서 몰래 부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영자는 확신하고 있더라. 부정한 일? 민호가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작년에 우리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던 거 기억하지? 그때 일부 직원들이 접대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잖아. 나는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영자는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어. 정숙은 그 사건을 기억했다. 민호가 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하지만 결국 문제 없었고 다른 팀장이 징계를 받았었다. 영자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가 영자에게 우리 집 상황과 내 회사 일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야.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그렇다면 영자 혼자의 소행이 아니라는 말인가? 영자는 나를 협박했어. 만약 내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회사와 너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물론 부정 사용권은 거짓이지만 불륜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은 끝장날 수 있으니까. 정숙은 민호의 고통이 느껴졌다. 거짓 협박에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영자의 요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거든. 돈을 달라고 하고 선물을 사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했어. 금고 비밀번호까지? 정숙은 깜짝 놀랐다. 집에 있는 소형 금고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정숙의 보석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금고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 그랬더니 영자가 화를 내면서 무서운 말을 했어. 무서운 말이 무엇이었을까?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 아내에게 직접 말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다 말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자가 나한테 한 짓인데 마치 내가 영자를 강제로 어떻게 한 것처럼 뒤집어서 말하겠다는 거야. 정숙은 영자의 교묘함에 소름이 돋았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서 말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 영자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고 열쇠를 복사해줬어. 민호가 금고 열쇠를 영자에게. 정숙은 급하게 안방으로 뛰어가서 금고를 확인해 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열어보니 안에 있던 현금 일부가 없어졌다.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밖에 없었다. 영자는 그 후로 가끔씩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어. 나는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에게 들킬까봐 더 무서웠거든.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영자가 우리 집에 몰래 침입해서 돈을 훔쳐갔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것도 모자랐나 봐. 영자가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 나는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고. 음성 파일은 계속 이어졌다. 민호는 영자의 요구가 점점 더 과도해졌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단순히 돈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숙의 개인정보까지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영자가 너의 휴대폰 번호, 이메일 계정, 심지어 내가 자주 가는 장소들까지 물어봤어. 나는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더니 혹시 모르니까라고만 대답하더라. 혹시 모르니까? 영자가 자신에게도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더 이상한 요구를 했어. 우리 집 열쇠를 달라는 거야. 가끔 청소를 해주려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어. 집 열쇠까지 요구했다고.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영자가 언제든지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영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 이제 정말 끝내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영자가 정말 화를 내면서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끝내고 싶다면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당신과 당신 아내 모두라고 했어. 마치 우리를 해칠 것처럼. 정숙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영자가 자신들을 위협했다는 것인가? 정숙아, 나는 정말 무서워. 영자가 뭘 할지 모르겠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만약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영자를 의심해봐. 그 여자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음성이 갑자기 끊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누가 와. 영자 목소리 같은데. 나는 이제 이 녹음을 여기서 끝내야겠어. 정수가 나를 용서해. 그리고 조심해. 영자는 너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 음성 파일이 끝났다. 45분간의 고백이 모두 끝났지만 정숙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영자가 이렇게 계획적이고 위험한 인물이었다니.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따로 있었다. 이 두 번째 음성 파일을 누가 보낸 것일까? 민호가 숨겨둔 것을 누군가 발견해서 보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인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숙 씨인가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중년의 진중한 톤이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영자에 관한 일입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영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에요. 정숙은 약속 장소인 동네 카페에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에서는 자신을 김 차장이라고 소개했지만 민호의 회사에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영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 만나보지 않을 수 없었다. 30분 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키는 중간 정도,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정장 차림이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쳤다. 정숙 씨인가요? 남자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 정확히 누구세요?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김철호 마이너스 개인조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민호 씨가 저에게 의뢰를 했었어요. 의뢰요? 정숙은 놀랐다. 민호가 사설 탐정에게 무슨 의뢰를 했다는 것일까? 네. 약 2달 전에 민호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김영자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하면서요. 영자에 대한 조사? 정숙은 더욱 궁금해졌다. 민호 씨는 그 여성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정체와 목적을 알고 싶다고 했죠. 김철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것이 제가 조사한 김영자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런데 민호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연락드렸어요. 정숙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두꺼웠다. 영자에 대해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인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자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김철호가 파일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영자의 사진과 기본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김영자 47세. 하지만 이건 가짜 신분입니다. 가짜 신분이요? 네. 진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전과가 있어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영자가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다니, 그리고 전과자라니. 무슨 전과요? 사기, 협박, 절도.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주요 수법이에요. 김철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영자 박미선의 과거 범죄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여자는 지난 10년간 최소 5명의 남성들을 속였어요. 모두 기혼 남성들이었고 불륜 관계를 만든 후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죠. 정숙은 손이 떨렸다. 민호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인가? 수법은 항상 비슷해요. 먼저 타겟을 정하고 그 사람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웃으로 이사를 오거나 같은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그렇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죠. 정숙은 영자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 시기를 떠올려 보았다. 3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이미 민호를 노리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외롭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를 노려서 접근합니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으로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죠. 정확히 민호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시어머니 간병으로 정숙이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 영자가 민호에게 접근했었다. 불륜 관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끊으면 부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고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죠. 김철호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영자의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였다. 첫 번째 피해자는 대구의 한 건설회사 부장이었어요. 2천만 원을 뜯어낸 후 잠적했죠. 두 번째는 부산의 의사, 이 사람에게서는 5천만 원을. 정숙은 숨이 막혔다. 영자가 이런 일을 여러 번 해온 전문 사기꾼이었다니. 그런데 민호 씨 케이스가 좀 특이해요. 보통은 돈을 뜯어낸 후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영자는 3년이나 같은 곳에 머물러 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목적? 정숙은 궁금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영자는 민호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철호가 망설였다. 특히 부인인 정숙 씨도요. 정숙은 깜짝 놀랐다. 저요? 왜 저를? 영자가 정숙 씨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어요. 정숙 씨의 일상, 친구들, 재정 상황. 모든 걸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영자가 자신까지 조사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영자 혼자서는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자와 함께 활동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연인 관계일 거예요. 김철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영자와 함께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이 사진은 지난달에 찍은 거예요. 영자가 이 남자와 자주 만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이나 옷차림으로 봐서는 40대 정도로 보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김철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민호 씨의 구글 계정을 복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의미심장한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구글 계정이요? 네. 민호 씨가 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거든요. 혹시 모를 증거를 위해서요. 김철호는 노트북을 꺼내서 켰다. 화면에는 민호의 구글 드라이브가 열려 있었다. 여기를 보세요. 폴더 하나를 클릭하자 여러 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다. 정숙은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영자와 민호가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영자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금고를 뒤지는 모습까지 담긴 동영상이었다. 민호 씨가 몰래 찍어둔 것 같아요. 아마 증거로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숙은 동영상 중 하나를 재생해 보았다. 영자가 우리 집 거실에서 서랍들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숙이 없는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여자가 뭘 찾고 있었던 걸까요? 정숙이 물었다. 아마 중요한 서류나 돈 또는 정숙 씨에 대한 정보일 거예요. 이 여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거든요. 또 다른 사진을 보니 영자가 우리 집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통화 상대는 아마 그 남자 공범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철호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곳에는 민호와 영자의 마지막 만남이 녹화되어 있었다. 민호 씨가 죽기 하루 전에 찍힌 거예요. 영자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동영상을 재생하자 지하 주차장에서 민호와 영자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격하게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자가 뭔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고 민호 씨는 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영자가 민호에게 뭔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병 같은 것이었다. 저건 뭘까요? 정숙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민호 씨가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면 김철호는 말을 하다가 멈췄다. 하지만 정숙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영자가 민호에게 준 것이 독극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혹시 부검은 했나요?
김철호가 물었다. 아니요. 급성 심장마비라고 해서 그냥. 그렇다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겠네요.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도 영자가 민호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어요. 정숙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호가 단순한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자에 의해 살해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인가? 정숙 씨,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영자는 민호 씨가 죽었다고 해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정숙 씨도 노리고 있을 거예요. 저를 왜요? 민호 씨에게서 더 이상 돈을 뜯어낼 수 없으니까 이제 정숙 씨를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정숙 씨는 영자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속이기 쉽죠. 정숙은 오늘 오후에 영자가 집에 찾아왔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도 뭔가 의도가 있어서 온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영자가 정숙 씨를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거요? 네. 만약 정숙 씨가 진실을 알게 되면 영자에게는 치명적이니까요. 그래서 아예 정숙 씨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영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요. 김철호는 파일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영자는 아직 정숙 씨가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영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민호에게 접근했고 돈을 뜯어낸 후 결국 그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김철호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혹시 영자가 또 찾아오면 대화를 녹음하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숙은 녹음기를 받았다. 작고 가벼웠지만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도구였다. 카페를 나서면서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영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 안전한 것 같았지만 이제부터는 항상 조심해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 정숙은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김철호가 준 파일들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영자의 과거 범죄 기록을 보니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영자의 진짜 목적이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철호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자 박미선의 진짜 목적에 관한 분석이었다. 추정 박미선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금전 갈취가 아닐 가능성. 타겟의 재산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재산을 완전히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정숙은 계속 읽어내려갔다. 과거 사례 분석 결과 박미선은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피해자의 죽음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유산이나 보험금을 노리는 패턴을 보임. 정숙은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영자의 최종 목적은 민호를 죽이고 자신까지 없애서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었다는 말인가?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맺은 후 재혼을 유도하거나 유언장 조작 등을 통해 재산을 빼앗는 수법을 사용함. 재혼?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혹시 영자가 자신에게 접근해서 재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영자는 여자인데. 아, 그렇다면 영자와 함께 활동하는 그 남자 공범이 있다는 것이다. 영자가 정숙과 친해진 후 그 남자를 소개해서 재혼을 유도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정숙은 다시 생각해보니 영자가 가끔 혼자 사시지 말고 좋은 분 만나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친근한 조언인 줄 알았는데 이미 계획의 일부였던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자의 전화였다. 정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침착하게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정숙 씨, 저녁 드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서 같이 걸을까요?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아, 저는 좀 피곤해서. 내일은 어때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집으로 갈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영자가 집에 오겠다고.
정숙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상황에서 영자를 집에 들릴 수는 없었다. 괜찮아요, 언니. 정말 피곤해서 일찍 잘 생각이에요. 그래도 혼자 계시면 우울하실 텐데. 잠깐만요, 누군가 오네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와 영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 같았다. 정숙 씨,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꼭 뵐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갔지만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철호가 준 녹음기를 확인해 보았다.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았다. 내일 영자가 찾아오면 대화를 모두 녹음해야 했다. 그런데 정숙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민호가 남긴 두 번째 음성 파일을 누가 보낸 것일까? 김철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다시 두 번째 USB를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작은 스티커 하나를 발견했다. USB 뒷면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J, M이라고 적혀 있었다. J, M? 정숙은 생각해 보았다. 민호의 영문 이니셜은 M, H였다. 그렇다면 J, M은 다른 사람의 이니셜인 것 같았다. 혹시 민호의 회사 동료 중에 J, M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정숙은 민호가 자주 이야기하던 동료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때 한 사람이 생각났다. 정민호. 민호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후배였다. 영문 이름이 육민이었으니까 J, M이 맞을 수도 있었다. 정숙은 민호의 휴대폰에서 정민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민호 씨. 저는 이민호 차장의 아내 정숙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차장님.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혹시 민호가 생전에 뭔가 부탁한 것 있나요? USB 같은 거.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실은 있어요. 차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USB 하나를 맡기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역시 정민호가 보낸 것이었다. 정숙은 안도했다. 그런데 사모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차장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부탁하셔서. 네, 들어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모님,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에요? 차장님이 마지막에 굉장히 불안해하셨거든요. 정숙은 정민호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영자라는 여자가 민호를 협박했고 지금 자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내일 경찰서에 갈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보았다. 민호의 두 음성 파일, 김철호가 조사한 영자의 과거 기록, 그리고 민호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들. 이 정도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영자가 아직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었다. 만약 영자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수도 있었다. 정숙은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절대 영자와 만나지 않기로 했다. 밤이 되자 정숙은 모든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영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 같았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가보니 현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손전등을 켜고 있는 것 같았다. 정숙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영자가 몰래 들어온 것일까? 하지만 어떻게 문을 열었을까? 그때 기억이 났다. 민호의 음성 파일에서 영자가 집 열쇠를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혹시 민호가 몰래 복사해서 줬을 수도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다.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서랍들을 뒤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핸드폰을 들고 112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그때 거실의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정적이 흘렀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침입자가 아직 집 안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벌써 나간 것일까? 몇 분 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정숙은 한참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불을 켜고 살펴보니 서랍들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다. 특히 민호의 서재가 가장 심하게 뒤져져 있었다. 침입자가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마 USB나 다른 증거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았다. 다행히 정숙은 모든 중요한 증거들을 침실 금고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다.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이성철 경이었다. 정숙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이 남긴 음성 파일부터 시작해서 사설 탐정 김철호 씨가 조사한 영자의 과거, 그리고 어젯밤 침입 사건까지. 정숙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성철 경위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특히 영자가 민호에게 뭔가를 건네는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다. 이것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협박과 절도 그리고 불법 침입은 충분히 입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위가 말했다. 그럼 영자를 체포할 수 있나요? 일단 영자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도 조심하세요. 용의자가 눈치채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갈 수 있어요. 이 경위는 정숙에게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낼 것을 권했다. 혹시 영자가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친정이나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숙은 경찰서를 나와서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간 집에서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다. 미영아, 나야. 혹시 며칠간 너희 집에서. 정숙아. 큰일 났어. 미영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왜? 무슨 일이야? 방금 전에 너희 집 앞에서 구급차가 왔다 갔어. 그리고 영자 언니가 실려갔다고 하는데. 정숙은 깜짝 놀랐다. 영자 언니가? 왜? 자살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어. 약을 많이 먹고. 지금 병원에 있을 거야. 자살 시도?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갑자기 영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알아? 성모병원일 거야. 구급차가 그쪽으로 갔거든. 정숙은 급하게 성모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영자의 상태를 물어보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이웃인데. 혹시 면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숙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영자가 갑자기 자살을 시도했을까? 혹시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챈 것일까? 30분 후 의사가 나와서 영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지만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 같아요. 혹시 면회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정숙은 영자의 병실로 들어갔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정숙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숙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자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리고 있었다. 언니, 왜 이런 일을? 정숙은 일단 모르는 척 연기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영자가 흐느끼며 말했다. 민호 씨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영자가 자백하려는 것인가?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씨와 그런 관계였어요. 정숙 씨를 배신하고. 영자는 계속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영자의 말투와 태도가 진짜 후회하는 사람 같지 않았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다. 정숙은 김철호가 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켰다. 이 대화를 모두 녹음해야 했다. 언니,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민호가 뭐라고 했나요?
민호 씨는, 민호 씨는 정말 괴로워했어요. 정숙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나는 계속 매달렸어요.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영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었다. 마치 민호가 자신을 버리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그런데 언니 민호가 돈도 빌려줬다고 들었는데. 영자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하지만 곧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식당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빌리셨어요? 500. 아니 300만 원 정도요. 다 갚으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민호의 음성 파일에 따르면 3천만 원 가까이 줬다고 했는데 영자는 훨씬 적은 금액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 마지막에 민호를 언제 보셨어요? 영자가 또 망설였다. 마지막에는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지하 주차장에서요? 왜요? 민호 씨가 관계를 끝내자고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나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영자는 계속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영자의 말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에게 뭔가를 준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때 민호가 뭐라고 했나요? 그냥 미안하다고. 정숙 씨를 사랑한다고. 다신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민호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했어요. 정숙은 이상했다. 영자가 119에 신고했다면 왜 그 기록이 없을까? 그날 밤 119 신고는 다른 사람이 했다고 들었는데. 언니가 신고하셨다고요? 네. 아니 잠깐만요. 영자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제가 신고한 건지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건지. 그때 너무 놀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영자가 이야기를 계속 바꾸고 있었다. 정숙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언니 혹시 민호에게 뭔가 약 같은 걸 주신 적 있나요?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다. 약이요? 무슨 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냥. 민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혹시 안정제 같은 걸. 아니요. 그런 건 준 적 없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정숙은 영자가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추궁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언니, 이제 좀 쉬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정숙 씨. 영자가 갑자기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 씨가 얼마나 정숙 씨를 사랑했는지. 나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자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언니, 빨리 회복하세요. 그럼 이만. 정숙이 일어서려고 하는데 영자가 다시 손을 잡았다. 정숙 씨 혹시 민호 씨가 뭔가 남겨놓은 건 없었나요? 편지나 메모 같은. 역시 영자가 노리는 것은 그것이었다. 민호가 남긴 증거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특별한 건 없던 것 같은데요. 왜요? 아, 그냥. 마지막에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요. 영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도 모르는 척 연기했다. 그럼 언니 푹 쉬세요. 정숙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대화가 모두 잘 녹음되어 있었다. 특히 영자가 이야기를 자꾸 바꾸는 부분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병원을 나서면서 정숙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철호가 보여준 사진 속에 그 남자 같았다. 영자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숙은 일단 병원에서 나와서 미영이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는 길에 계속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감시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미영이 집에 도착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정수가 너무 위험해.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자. 고마워, 미영아.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정숙은 불안했다. 영자가 자살 시도를 한 것이 단순한 후회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혹시 자신이 용이 잘하는 것을 알고 동정표를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정숙은 이성철 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녹음 잘하셨네요. 내일 영자 씨 퇴원하면 바로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위님, 혹시 영자 옆에 남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김철호 씨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어요. 다음 날 오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영자가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어젯밤에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라졌어요. 이성철 경위가 전화로 말했다. 병원 CCTV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영자 씨를 데리고 나간 것 같습니다. 남자 공범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수배령을 내렸지만 이미 멀리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정숙은 실망했다. 이제 영자를 잡기 어려워진 것인가?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영자는 분명히 다시 나타날 거예요. 왜요?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영자가 정말로 노리는 것은 정숙 씨의 재산이에요. 그걸 포기할 리 없어요. 이성철 경위의 말이 맞았다. 영자는 3년간 계획을 세워 민호에게 접근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었다. 정숙을 제거하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는 것. 그렇다면 영자가 다시 접근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영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영자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언제 다시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정숙에게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숙 씨,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밤 8시 우리 집 앞에서. 꼭 혼자 오세요. 마이너스 영자. 영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정숙은 즉시 이성철 경위에게 연락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번이 영자를 잡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성철 경위는 잠깐 생각한 후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정숙 씨가 가시되 저희가 주변에서 잠복하겠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개입하겠어요. 정숙은 동의했다. 이제 영자와의 마지막 대결이 남았다. 오후 8시 정숙은 약속 장소인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다. 영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정숙 씨, 와줘서 고마워요. 영자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더 이상 친근한 이웃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언니,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연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영자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친근함이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다. 뭔 말씀이에요? 정숙 씨도 알고 있잖아요. 민호 씨가 남긴 그것들 말이에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영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전 무슨 말씀인지. USB 말이에요. 민호 씨의 고백이 담긴. 그리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나를 조사한 것도 알아요. 영자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정숙은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그럼 언니도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박미선 씨. 영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역시 다 알고 있었군요. 그럼 이야기가 쉬워지네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민호를 왜 죽였어요? 죽였다고요? 영자가 비웃었다. 증거라도 있나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서 민호가 영자에게 뭔가를 받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건 뭐예요? 영자는 동영상을 보더니 여전히 태연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민호 씨가 제게서 약을 받은 것뿐이에요. 무슨 약이었어요? 소화제였어요. 민호 씨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드린 거죠. 영자는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었다.
그럼 3천만 원은 뭐예요? 민호에게서 뜯어낸 돈. 뜯어냈다고요? 민호 씨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저와의 관계를 비밀로 해달라면서요. 영자의 뻔뻔함에 정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언니, 아니 박미선 씨. 이제 끝이에요. 경찰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경찰? 영자가 웃었다. 무슨 증거로요? 민호 씨의 일방적인 주장뿐인데 과거 범죄 기록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번 일과는 관련이 없죠. 영자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정숙 씨, 사실 제가 오늘 부른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뭔 이유요? 민호 씨가 정말로 남긴 것이 뭔지 궁금해서요.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정숙 씨가 들은 그 음성 파일들. 그게 정말 민호 씨가 남긴 거라고 생각해요?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영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당연히 민호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는 맞죠. 하지만 언제 녹음된 건지는 확실해요? 영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재생했다. 그것은 민호의 목소리였다. 정수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정숙이 들었던 음성 파일의 내용과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다. 이게 뭐예요? 원본이에요. 민호 씨가 실제로 녹음한 원본 말이에요. 영자가 다른 부분도 재생했다. 그 여자는 내 가까이에 있어. 너도 아는 사람이야. 이 부분도 정숙이 들었던 것과 같았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달랐다. 민호 씨는 분명히 제 이름을 말했어요. 영자는 단순한 애인이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정숙 씨가 들은 파일에서는 그 부분이 편집되어 있죠.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민호의 음성 파일이 편집되었다는 말인가? 누가 편집한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영자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정숙이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정민호 씨? 정숙은 깜짝 놀랐다. 민호의 후배 정민호가 나타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민호의 목소리와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정민호 씨가 왜 여기에? 설명을 해드리죠. 정민호가 영자 옆에 섰다. 제가 그 음성 파일들을 만들었어요.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차장님의 목소리로 가짜 음성 파일을 만든 거예요. AI 기술을 사용해서요.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렇다면 민호의 고백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사설 탐정이 조사한 것도 있고. 김철호요? 정민호가 웃었다. 그 사람도 저희 편이에요.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정숙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왜 이런 짓을? 돈 때문이에요, 사모님. 영자가 대답했다. 차장님의 생명보험금과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민호는 정말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맞아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저희가 유도한 거죠. 정민호가 작은 병을 꺼냈다. 이 약을 차장님의 커피에 탔어요.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이죠. 기존에 있던 심장 질환을 악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민호가 정말로 살해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영자가 계속했다. 사모님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죠. 그래서 불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정숙이 물었다. 맞아요. 사모님이 차장님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다른 곳에 관심을 돌려야 했어요. 그래서 차장님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정민호가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음성 편집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다. 차장님의 평소 목소리를 녹음해서 AI로 합성했어요. 요즘 기술로는 누구든 속일 수 있거든요. 정숙은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영자 언니의 과거 기록도 거짓이에요? 일부는 진짜예요.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많죠. 영자가 대답했다. 저는 단순한 식당 사장일 뿐이에요.
그럼 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좋은 이웃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민호 씨가 제게 제안했죠. 차장님을 제거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정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차장님이 워낙 신중한 분이라서 가까운 사람이 접근해야만 가능했어요. 영자 씨가 이웃으로서 접근하고 저는 회사 후배로서 차장님을 감시했죠. 그럼 민호가 정말로 영자 언니와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순전히 꾸며낸 이야기죠. 정숙은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민호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그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정민호가 계속했다. 사모님이 생각보다 의심이 많으셔서 진짜 사설 탐정을 고용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가짜 사설 탐정을 보낸 거예요? 맞아요. 김철호는 저희가 고용한 배우예요. 사모님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요.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 지금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보험금은 받았을 텐데. 영자와 정민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사실은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영자가 말했다. 뭔 소리예요? 차장님의 생명보험금은 2억이에요. 하지만 사모님의 재산까지 합치면 5억이 넘죠.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들의 목적이 자신까지 제거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정민호가 말했다. 자연스럽게 사고가 일어나게 하려고요. 사고요? 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죠. 정숙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영자와 정민호가 양쪽에서 막고 있었다. 사모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정민호가 주사기를 꺼냈다. 이것만 맞으면 고통 없이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유서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유서요? 영자가 편지 한 통을 보여주었다. 사모님의 필체로 쓴 거예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내용이죠.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정숙은 절망적이었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밝은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경찰이다. 손을 들어. 이성철 경위가 권총을 겨누며 나타났다. 영자와 정민호는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이성철 경위가 달려왔다. 네. 다행히. 영자와 정민호는 체포되었다. 정민호가 가지고 있던 주사기와 독극물 그리고 조작된 유서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압수되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너무 완벽한 증거들이라서요. 이성철 경위가 설명했다. 그리고 정숙 씨가 준 음성 파일을 분석해보니 AI로 합성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경찰이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현행범으로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정숙 씨를 미끼로 쓴 거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영자가 경찰차에 실리면서 정숙을 바라보았다. 정숙 씨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차장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영자는 뻔뻔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정숙은 민호의 묘소를 찾았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처음 가는 것이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의심했어. 정숙은 묘비 앞에서 말했다. 당신은 끝까지 나만을 사랑했구나.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숙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짜 USB들을 모두 꺼내서 부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사건은 일주일 만에 종결되었다. 정민호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영자는 살인 공모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짜 사설 탐정 김철호도 사기 공모죄로 5년형을 받았다. 정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민호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민호를 위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의 뜻을 기리기로 했다. 6개월 후 정숙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민호가 살아있을 때 항상 권했던 일이었다. 당신이 옳았어, 여보. 정숙은 민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더 이상 악몽도 의심도 없었다. 민호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거짓과 진실이 뒤엉켜 있다. 정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는 것이다. 정숙은 그것을 배웠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사랑은 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2년 후 정숙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죽은 자가 남긴 음성 파일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현대 기술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이 정숙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정숙은 이제 행복했다. 민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정숙은 생각한다. 만약 그때 진실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영자와 정민호의 계획대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찾아냈다. 이것이 정숙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였다. 아무리 복잡하고 교묘한 거짓말이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거짓말보다도 강하다는 것. 민호는 죽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숙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